안녕하세요. 정식품중앙연구소 오승현입니다. 제가 오늘 그 청주에서 KTX 타고 왔는데 장소가 서울역에서도 가깝고 되게 좋네요. 네, 되게 고급스럽고 주관해 주신 담당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산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이라 하면 흔히 환자식이라고 일컫는 제품의 식품공전, 그러니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명칭입니다. 이런 환자식이 현재 중대형 병원, 요양병원 등 특수거래처에서 유통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산업으로 구분되어 조사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통계를 내는 기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 포럼 자료도 업계 추정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환자의 영양지원 방법, 그리고 환자식의 이용 방법, 환자식 중 표준형 영양조제 식품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제품 현황, 그리고 시장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식 업체에서 주로 참조하는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자의 영양 지원 방법으로는 크게 이제 경장영양과 정맥영양으로 나누어지고, 이 경장영양은 경구급식과 경관급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경구급식과 경관급식에 사용되는 제품이 환자식이며, 경장영양제, 환자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경관급식 공급 방법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환자식이 이 경관급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 전 일시적으로 이제 단기적 경관급식 시에는 코를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 위, 십이지장, 공장까지 삽관하는 방법으로 경관급식이 이루어지고, 질환에 의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심할 경우는 평생 이렇게 경관급식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식도나 위, 공장을 뚫어 삽관하는 방법으로 경관급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자는 경장 영양약 이외에 영양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식은 장기간 한 제품만 공급하더라도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전 균형 영양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식들은 현재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일부 의약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용어가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라는 대분류 유형에 속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22년 6월자의 정의를 이렇게 써왔는데요. 식약처에서 되게 정의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 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한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된 식품. 이 안에 의미, 목적, 방법 모두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를 잘 맞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분류의 특수의료용도 식품 이 밑에 이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입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경장영양제를 이제 7가지 질환명을 토대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고, 현재 일반 환자용 균형 영양 조제식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세분류해서 카테고리를 세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질환 이외에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은 주 용도에 따라 경구영양식과 경관영양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영양식은 용도, 질환, 기능, 소재에 따라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해서 이 박스 안에 계속 이제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기재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제 식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섭취 방법에 따라 경구용 제품, 경관용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구용 제품은 일반 식단으로 이제 균형 잡힌 영양 충족이 어려운 환자나 또는 환자가 아닌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관능이나 이런 기호 이런 데 더 고려를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며 뭐 소용량 제품이 있다거나 뭐 빨대나 캡 부착으로 섭취 편의성을 증대하는 제품들이 많고 굉장히 제품 종류가 다양한 카테고리입니다. 최근 이 경구 영양식 카테고리는 환자가 아닌 허약 노인의 영양 보충이나 일반 성인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용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최근 유명한 뭐 셀렉스나 뭐 하이뮨, 뭐 마이밀 이런 제품이 이런 유형의 특수 의료용도 유형에 나온 제품이지는 않지만 이 환자식의 영양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의 성장이 이 시장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관급식용 제품입니다. 경관급식 제품은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 경관 형태로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이고 씹거나 삼키는 작용, 그러니까 저작이나 연화 작용이 없어도 소화 흡수가 용이하도록 체액과 유사한 삼투질 농도, 등장성 삼투질 설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섭취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그 환자식 같은 경우가 이제 단백질의 열량 비율이 15에서 18%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열량 구성비의 20% 이상, 보통은 25% 정도 지금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수술 등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화상 등 단백질 손실이 큰 경우 또는 이제 암 치료를 통해서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한 암 환자의 섭취를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한 제품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고농축식입니다. 이런 환자식들이 대부분 1ml당 1kcal를 냅니다. 그러니까 포장단위 200ml짜리 제품은 200kcal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고농축 제품은 1.5배에서 2배 농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적은 용량으로도 높은 열량과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수분 제한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고농축 제품 같은 경우는 피딩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간병이 좀 많은 요양병원에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 강화 환자식입니다. 경관급식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설사와 변비인데 이런 설사와 변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시장 비중이 높은 카테고리의 제품이고 제품 종류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제품들이 일반 환자용 균형 영양 조제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 카테고리입니다. 당뇨 환자용 식품은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해서 당질 섭취를 제한하고 고지방 식이를 구성한 제품이며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혈당 조절이 용이하도록 복합 탄수화물인 덱스트린을 주로 사용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제품은 당뇨 치료제가 아닌 당뇨 환자의 영양 공급을 위한 영양 보충용 제품이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 걱정 없이 음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환 시기 중에는 가장 시장이 크고 제품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장세도 높은 제품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 제품입니다. 신장질환자용 제품은 수분의 과다 축적, 혈청 내 전해질 및 무기질 농도 등을 고려해서 나트륨, 칼륨, 인을 제한하고 칼슘을 강화하는 영양 설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수분 제한을 위해서 1.5배 이상 농축된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식이 처방이 비투석 신장질환자용과 투석 신장질환자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석과 비투석 환자용 제품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장질환자용 단백 가수분해 영양조제 식품입니다.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거나 가수분해한 단백질을 사용한 제품으로서 국내에 있는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미노산 기반 영양식이나 펩타이드 기반 영양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에는 크론병 환자를 위한 KMF의 모노엘 제품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장이 크지 않고 환자 수도 많지 않지만 식이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꼭 필요한 유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아만드형 영양조제 식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도 이제 치료제가 아닌 체력 증진용 영양식으로 다양한 제품 출시가 기대되는 유형입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규격 유형에 EPA, DHA 기준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PA, DHA 기본으로 이제 정제어를 거의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품 개발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열량 및 영양공용 식품입니다. 이 유형은 이제 경관급식 보조 제품이고 단백질, 덱스트린, MCT 오일 등 단일 성분을 강화하는 제품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분말 제품이고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타 경장영양 제품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카테고리는 연하곤란 장애 환자를 위한 연하곤란 장애 점도 조절 식품입니다. 연하곤란 장애는 물 같은 이제 액상식품을 삼키는 것이 곤란한 환자에게 액상에 점도를 부여해서 젤리나 겔상으로 만드는 제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료 역시도 이제 2018년도 자료입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자료를 기반으로 포럼 자료를 구성을 했는데 최근에 이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자료들은 이제 업계 추정을 통해서 대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재하지는 않았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70%가 이제 병원에서 소비가 되고 나머지 30%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소비도 전문 병의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이제 좀 대형 병원의 30%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유통을 B2B, 이제 소비자가 가는 걸 이제 B2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2B 시장만 보면 대부분의 B2B 시장은 업체에서 병원으로 직접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2B로 들어간 환자식은 식대보험 특가를 처방받게 됩니다. B2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B2B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경관급식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B2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유통을 통해서 이제 홈쇼핑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는데 이 경우는 경관식보다는 경구식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택에서 경관급식 환자를 케어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에서는 아마 경관용 제품이 한 70-80% 그리고 경구용 제품이 20-30%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등에 의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 경구용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당뇨식 같은 경우가 이제 홈쇼핑으로 여러 유통 경로로 확대되면서 이런 제품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단백질 영양식품, 아까 말씀드렸던 허약노인의 영양보충용, 그리고 환자가 아닌 성인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경구 영양식을 이용을 하면서 올해 기준으로 보통 한 경구 영양식이 50% 이상을 넘었다는 얘기도 지금 업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B2B 부분만 조금 떼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심평원 자료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경관 유동식을 처방을 받게 되면 Y7001 코드로 이제 영양 유동식 완제품 이렇게 이제 처방이 돼서 이 환자들한테는 한 끼에 4,830원이라는 식대수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식대수가에 포함된 이 밑에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 내외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수도 뭐 거의 50% 이상 성장을 했고 사용 횟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병원에서도 사용 빈도도 사용 금액도 사용량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대보험이 처방받게 된 게 2006년 처음 시행이 됐고 2006년 처음 시행됐을 때 아직 정확한 자료가 기억이 안 나는데 4,200원, 경관유동식 한 끼에 4,200원으로 처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도에 한 번 올랐고요. 4,550원, 그리고 현재 찾아보니까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4,830원. 이 보험 수가가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이 병원, 이 B2B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도 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생산적 측면에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생산 실적에 대한 자료를 10년 동안 이제 모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는 건 2017년까지이고, 이제 2010년부터 봤을 때 10년 새 시장 규모는 약 4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이거는 이제 생산 기준이기 때문에 출고가 기준의 시장 자료입니다. 그래서 출고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1,000억 원 돌파를 했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인구 고령화나 환자 수의 증가, 그리고 뭐 만성질환 환자들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이런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생산이나 관심이나 뭐 소비자들의 이런 시장들이 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환자용 제품이 70%, 그리고 당뇨 환자용 제품이 한 16%, 17%, 그리고 열량 및 영양보험용 제품이 8%, 그리고 신장질 환자 제품이 2.4%, 나머지는 뭐 1% 미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 환자용 제품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업계 추산 자료인데, 이제 10년간의 이 시장 변화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환자식을 시작을 했을 때가 이제 2005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이후로 환자식은 질환 용도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질환 용도의 제품들이 계속 많아지고 다양한 질환의 제품들이 가장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최근 10년간 이 통계 자료만 봐도 일반 환자용 제품들이 더 늘고, 이제 질환별 카테고리 제품의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가장 큰 이 이유는 환자의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병원에서는 NST라는 조직이 생겨서 의사와 영양사 간호사들이 서로 이제 조직을 해서 환자를 맞춤형으로 영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질환을 갖고 있는 경경합식 환자도 당뇨 환자용 제품이 아닌 뭐 고단백식을 이용하다든가 그 환자의 정확한 용도에 맞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런 당뇨 환자용 제품이 아닌 이런 다양한 일반 환자용 제품의 출시가 늘고, 그러다 보니 아마 일반 환자용 제품이 좀 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병원 쪽, 이제 B2B 쪽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당뇨 환자용 제품은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팔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환자가 아닌 뭐 경구영양식 시장이 늘어나서 이 비율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지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뭐 질환 시기보다는 일반 환자용 제품을 조합하는 형태로 환자들한테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정도로 통계의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구와 경관식 비율입니다. 경구와 경관식 비율은 확실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업계 추산 자료인데, 이게 지금 2020년에도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경구식 비율이 현재는 거의 50% 이상일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이제 경구식에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용기도 이제 경구로 먹기 편한 용기, 그리고 뭐 빨대나 캡 부착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뭐 단백질 영양식 시장의 성장, 그리고 환자가 아닌 성인이나 어르신들도 이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의도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의료용도 식품 같은 경우는 환자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일반 성인이나 일반 어르신들한테도 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10년간 큰 시장의 성장은 있었습니다. 이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라는 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시장이 커졌는데, 그에 따라 경쟁은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병원 유통을 하는 B2B 시장 내에서는 제한된 식대보험 수가 안에서 굉장한 출혈 경쟁을 겪고 있고, 제가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가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200ml 포장 단위당 가격을 이제 병원 납품가 기준으로 700원에서 800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600원에서 700원 선, 오히려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제 단백질 제품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단백질 원료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원료뿐만 아니라 뭐 덱스트린, 뭐 오일류 모두 원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품 수익성은 계속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익률 감소가 제품의 품질력이나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고착화된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계 제품 개발 담당자로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식약처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규제 개선, 유형 신설, 그리고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설된 암 환자식이라든지 식단형 식품, 뭐 이런 규격 신설로 이 제품도 많이 늘어나고 시장도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과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소비자들도 이런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뭐 가격 원재료비 인상이라든지 뭐 B2B 시장 내에서의 가격 경쟁 심화 등이 이제 업체의 수익률을 저하시킨다는 위험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용 식품법이 발의되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튈지 지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이게 좀 시장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업체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하고 이제 내년이 아마 이제 특수의료용도 식품 시장 확대와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신규 유형의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더불어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고, 수입 제품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뭐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효과를 현실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준 혁신도 중요하고 분명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긴 하지만,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선행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환입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잘 들리세요? 마스크를 제가 좀 벗고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도 오승현 팀장님처럼 지금 산업 현황을 갖다가 지금 조사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식품 유형의 이제 분류 체계에 맞춰서 이제 식약처의 생산 실적이나 판매 실적이 이제 통계가 잡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형이 이제 이렇게 변하면서 조금 이제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업계에 종사하지만 운영하는 제품 디테일한 어떤 영업 매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픈하기가 좀 까다롭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형이 많이 정비되고 또 대분류로 이렇게 상승되면서 중분류가 나오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내에 아마 통계가 굉장히 많이 좀 보다 투명하고 또 디테일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업계를 나름대로 업계 인터뷰나 좀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그 정보도 이제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추산을 해서 말씀드린 점 이렇게 감안하시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시작을 어떻게 보면은 의약품에서 이제 정맥 영양제가 물론 경장 영양제가 아주 원시적인 차원에서 먼저 발달을 했다가 정맥 영양제가 또 나오고 다시 또 경장 영양제가 더 환자에게 유익하다. 소화관이 있고 소화관이 기능할 수 있다면 정맥 영양보다는 소화 기능을 살리는 경장 영양제를 섭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글로벌의 의학계에서 이제 진행되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는 정맥 영양제가 한 20% 내지 30%, 경장 영양제가 한 70에서 8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한 5년 전만 해도 정맥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현재도 거의 정맥 영양제가 아마도 경장 영양제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계속해서 경장 영양제가 정맥 영양제도 대체해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특수의료용식품을 보면 법규적으로는 이제 특수의료용식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EN 푸드하고 EN 드럭이 이제 법규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글로벌 그 시장에서 시장을 볼 때 또는 제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배합 포뮬라의 관점에서 그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식, 성분식, 전문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표준식이라고 하면 그 단백질이나 덱스트린이 이게 과도하게 분해가 되지 않은 그런 고분자 형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표준식이라고 주로 하고, 이 표준식에서 대체적인 내용을 아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내용을 오승현 팀장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성분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단백질을 쪼개서 펩타이드나 또는 아미노산 그런 단계로 가는 그런 원료를 사용하는 것들을 성분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의 특정한 그런 영양 요구량, 뭐 영양 그 배합 이런 것들을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이 디지즈 스페시픽한 전문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표준식이 80% 내지 90%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환자식 그 특수의료용식품 정의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섭취, 소화, 흡수, 대사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법에 의해서는 경구용과 경관용학과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정착을 할 때는 경관용을 대표적으로 병원에서는 경장영양제 하면 대부분 그냥 경관용을 경장영양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이 입으로 경구로 섭취하는 것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경구용 제품이 또 많이 나오고 그것이 시장이 커지고 하면서 같이 이제 이 경장영양제의 범위에 같이 경구용까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분류 많이 보셨을 거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디푸드라는 용어,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라는 용어, 뭐, 케어푸드라는 용어, 실버푸드 용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재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과 또 이제 행정부나, 법규에서, 또는 어떤 정책적인 거에서 사용할 때 이런 용어가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맡은 이제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을 보면, 그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부분, 그 대사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성분을 특별히 제한을 해야 한다든가, 제거해야 한다든가, 또는 첨가해야 된다든가, 이런 제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좀, 여기에 대표적인 주요 사례를 좀 나열을 했습니다. 페닐케톤요증, 단풍 당뇨증, 프로피온산 혈뇨증, 메틸말로닌산 혈뇨증, 유전성 티로신 혈증, 호모시틴요증, 고르타산요증, 아이소발레릭산 혈증, 요소 회로계 이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미노산 대사 이상 장애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인데,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은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아라든가 또는 조금 완전히 정상적인 체중이 안 된다든가 이러한 영유아, 그 다음에 어떤 우유 단백질 또는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그런 영유아용 제품으로 크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냥 단백질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수분해를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 형태로 단백질 원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에 이제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의료용도 식품이 아까도 드렸지만 일반 세균수나 이런 그 미생물 규격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더 일반 식품보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크로노박터라는 이 균은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 균입니다. 그래서 특히 분유에도 이제 같은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망 사고까지 벌어지고 하는 굉장히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간과해서 예를 들면 젖병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 온도를 30도를 갖다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벤처 스타트업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냉장을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 액을 타놓고 이거를 먹다가 남았다고 해서 냉장고에다가 보관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조에서도 문제이지만 제조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균 관리를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용자가 또 이 사용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이드가 되고 또 좀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보면서 맞춤형 제품, 맞춤형 영양 조제 식품의 시장을 좀 보겠는데요. 저희가 볼 때 2020년 기준에 그러니까 EM 푸드라고 할 수 있는 특수고령 식품 시장을 한 1,600억 정도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별도로 경장영양제 의약품 시장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얼핏 보시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20년도에 이제 이제 식약처에서 수집한 식품 생산 실적 이쪽을 봤는데, 여기에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통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표준형하고 맞춤형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맞춤형 영양조 식품이 한 2020년 생산액이 52억 원, 한 6%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내 판매액 기준으로 29억 원, 한 2.7%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데이터가 딱 봐도 좀 이상하죠. 그러면 생산액보다 지금 판매액이 더 많이 적게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데이터가 앞으로 좀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계열로 이제 오승현 팀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지금 선천성 질환자용 식품만이 이제 맞춤형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어서 보면은 일단은 13년에서 17년까지 5억 내지 6억 정도 출하액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7년 자료를 봤을 때 아까 오승현 팀장님 나왔지만, 여기서 보면 결국은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영양식, 열량고급용이 거의 96%를 차지하고, 이 선천성 대사용 한 0.9%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업체별 매출을 좀 모아보고, 또 제가 이제 앞뒤를 좀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의 금액을 좀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대충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서 했을 때 표준형에서는 일반 환자용이 65.6%, 당뇨 환자용이 22%, 그러니까 당뇨 환자용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열량 및 영양분 있고, 점도조절 식품이 또 1.3%로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에서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이 한 1.4%,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이 4.2%, 기타 환자용이 한 1.7% 정도로 해서 약 7% 정도 맞춤형이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수입 현황을 한번 또 데이터를 봤는데 2016년까지 데이터가 있어서 봤을 때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이 이제 잡혔는데 수입액이 2013년하고 2016년에 굉장히 크게 이제 증가한 거를 이렇게 일단은 참고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식품안전나라의 이제 시각적 그 통계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서 많이 시스템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치 데이터를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여기에서 맞춤형에서는 기타 환자용 영양조리식품에 한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잡혔고 좀 특이한 점은 일반 환자용이나 당뇨 환자용도 많이 수입되고 있더라. 근데 실제로 기존에 수입품이 많았던 선천성 대사질환자용과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이 뭐 하여튼 제 능력상으로는 요 통계를 갖다가 그 수입 실적에서 그 검색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제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통계상에서 시기적으로 좀 빠져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한국 이제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조제식품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봤을 때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이 한 19%,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이 57%, 그 다음에 기타 환자용이 4% 이렇게 잡혔습니다. 근데 새롭게 그 개정된 6월 달에 개정된 그 식품 유형으로 따지면 암 환자용 조제식품이 이제 기존의 기타 환자용의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기타 환자용 제품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암 환자용 쪽으로 가고 지금 선천성하고 영유아 특수조제식품이 약간 25대 75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내 생산이 한 80%, 수입품이 한 20%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품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됐네. 일단 한국의 그 특수농식품은 거의 크게 한 5개 회사가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은 유일하게 메일유업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약품에서 선천성 대사질환자용과 영유아용 특수조제품을 수입해서 그 누트리샤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N 드럭 제품에는 맞춤형 조제식품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에서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그 제품인 리스트를 여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검색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고 굉장히 메일유업에서 많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시장이 얼마 크게 되지도 않으면서도 잘 노력을 해주셔서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독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 제품들의 리스트입니다. 메일유업과 좀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엘리멘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봤을 때는 이제 품목 신고는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내용으로는 아까 메디푸드의 모노엘처럼 장질환자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에서 저단백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단백 밥은 선천성 대사질환자만이 아니라 신장질환자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또 JW 안심푸드에서 이제 일본의 저단백 밥이라든가 저단백 라면, 저단백 우동 이런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은 남양유업에서 4종, 메일유업에서 5종, 일동 후디스에서 2종이 이제 품목 신고돼 있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독에서 뉴트리샤 제품을 수입해서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네오케이트가 한독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알레르기에 대응하는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제품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례는, 시간 어떻게 될까요? 마무리할까요? 예. 쭉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에보트, 글로벌 1위인 에보트에서 엘케어라는 완전 영양 아미노산 제제, 그 영유아용 특수 제제 식품이 있고, 1세 이하와 1세 이상으로 나눠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는 아직 없지만 아까 식약처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유형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전해질 보충용 제품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제품, 또 직구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앞타밀이라는 제품도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샤가 굉장히 이런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이나 또 특수한 환자들을 위한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질 있죠? 간질 혼수 상태, 간질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케톤식 베이스로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나믹스라든지 롤프렉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참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것도 이제 뉴트리샤에서 나오는 건데, 로프로핀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보면은 크래커라든가 또는 이 파스타류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밀루프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우유를 대체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어떤 프레이크 대체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시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알러지 대응한 영유아용 그런 조제식으로 이제 이런 히포 이런 것들이 직구를 통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수요리용도 식품 전략 포럼에서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산업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이미숙입니다. 앞서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나 구성이 본 발표 자료랑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광의 연구관님께서 그동안의 이 특수요리용도 식품의 연구에 대한 트렌드 흐름을 쭉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특수요리용도 식품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연구를 시발했던 거나 다름이 없고, 저는 2017년도부터 연구에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계속 이 연구를 참여했는데, 본의 아니게 더 많은 앞서서 연구를 해주셨던 교수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여를 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표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 또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에 대한 산업 부분을 대표해서 발표하게 된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특수요리용도 식품의 기본적인 해외 사례와 앞서 여러 부분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서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에 해당하는 배경과 그 다음 현재 우리나라의 분류, 또 해외 제품들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돼서 나오지만 특수요리용도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명료하게는 환자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환자가 환자라고 표현되는 용어를 싫어하듯이 정식적인 정의로는 생리적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식사의 일부나 또는 전적인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 아까 잠재적으로는 2,500억까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 주셨지만,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잠재적으로 한 특수요리용도 식품이 3,00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리포트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국가별 운영 제도라든가 근거 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앞서서 법률적 근거라든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들으셨다시피, 미국에 해당해서는 메디컬 푸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과학적 원칙을 토대로 만들어진 식품이면서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조 과정을 감시하고 위생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사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도 EU의 그 레귤레이션의 법률에 근거해서 FSMP의 하위 식품 유형을 따르는지 그 제품이 따르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그 제품을 따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의료 감독 체계 안에서 이것들이 잘 감시 적용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질병이나 영양 상태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지를 감시하는 chế 도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전심의라든가 아니면 사전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다면, 미국과 유럽은 사후심의 내지는 사후 보고와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훨씬 법적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는 체계가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도 특수용도 식품 안에서 환자용 식품이 있고 그 안에 허가기준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식단용 식품에 유사한 당뇨병용 조합식품이나 신장병용 조합식품이 현재 우리나라 식단용 식품의 당뇨 환자용, 신장 질환자용 식단용 식사관리식품과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기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다만 일본은 소비자청의 표시허가를 취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표시허가 제도에 있어서 관리에 감독하는 기관의 범위가 좀 다르다라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단용 식사관리식품의 기준규격을 만들어서 정책을 준비하던 시기가 2019년도였는데요. 그 2019년도에 식단용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만드는 시점이 바로 국내 HMR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 시장이었습니다. 주로 뭐 그때 당시에 분석했을 때도 즉석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신선 편의식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HMR 시기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2015년도 이후인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HMR 시기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대표적으로 뭐 블루 에이프런이라든가 헬로프레시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딜리버리 형태의 HMR 식품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시점에서 비슷하게 HMR식들이 발전하기,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신선 편의 식품들을 많이 이 식품 분류 안으로 포함시켜서 딜리버리하는 서비스들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의 HMR식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면 환자용 식품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일상 시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만큼 뭔가 이 제도 안에서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식단용 식사관리식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그때는 정확하게 식단용 식사관리식품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제조사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다 분석했을 때, 사실 저희가 제도를 만들기 전에 시장에서는 훨씬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적에 따르게 저염 또는 저당 또는 고단백, 저콜레스테롤 이런 식단들이 나름의 의학적 기준에 맞춰서 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구성도 되어 있고, 또 배송이나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품의 법적 기준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주요하게 식단용 식사관리식품 중에 그러면 어떤 식사용부터 먼저 우리가 기준규격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앓고 있는 다빈도 만성질환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용 식품과 그 다음에 신장형 식단형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먼저 검토가 돼서 개발이 된 부분들입니다. 의료 환경이 워낙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개인 맞춤형 의료 제공이라고 하는 정밀의학이 발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4Right이라고 해서 Right Drug, Right Dose, Right Patient, Right Time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Right Dose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Right Diet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 메디컬 푸드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수일용도 식품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 되고 제품을 고르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영양이나 안전성, 가격, 품질에 대한 각각의 요인을 어떤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다 선택하고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었고,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 복수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답들이 많은 것처럼 제도를 만드는 사람보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나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객 차원의 입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과 또는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식품 유형이 신설되면서 지금 현재는 당뇨 환자용, 심장 질환자용, 암 환자용 식단용 식품으로 우선 3가지가 지금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서 식약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올해 고혈압 환자용 식단관리용 식품,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식단용 식품, 식사관리용 식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표준형 조제식품이나 또 맞춤형 조제식품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제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뇨, 심장, 암 환자, 그리고 올해 좀 추가가 된다면 고혈압 환자용 식사관리 식품까지가 현재 유형 분류로 고려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제품을 만들 계획이 있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우리 기업이 질환용 식사관리 식품으로 만들 거냐,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1회 또는 하루의 식사를 모두 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식약처의 기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하느냐, 이 기준을 다 따른다고 하면 우리가 식사관리용 제품이라고 하는 곳으로 표시 광고도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식품으로 표시 적용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앞서서 이제 표준형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같은 경우는 제품의 판매액이라든가 뭐 출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사항들이 집계를 해볼 수 있는 반면,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은 아직까지는 이제 유형이 신설돼서 제품을 만들고 허가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일반 식품으로 판매하던 것을 질병명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이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으로 많이 넘어와서 다양하게 이제 제품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의 현황으로 보면 아까 당뇨 환자, 콩팥병 질환 환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제품의 기준 규격을 만들 때는 이제 명시를 할 때는 좀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워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제품들로 보면 예를 들어 나트륨 함량이 650mg 이하 내지 뭐 550mg 이하라고 한다면 그 안에 레인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제품의 판매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재 허가돼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니까 이미 시작에서 저나트륨 식품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것들은 한 끼 식단용으로 550ml짜리도 있고 250ml짜리도 있고 450ml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어떤 구성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찬에 대한 구성을 달리하거나 또는 도시락 형태로 제공되거나 또는 반찬의 조합형으로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관에 대한 관리 방법도 냉장이거나 냉동이거나 이런 유형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암 환자용으로 특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반조리 형태 내지는 냉동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제품과 다르게 해외 제품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기준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조금 차이점을 보면,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유형에서는
내가 식품을 고를 때 다진 식사, 내가 치아가 좀 불편하니까 곱게 다져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선택사항으로 고른다거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질감이라든가 다지는 식사들을 선택할 수 있다든가, 또는 선택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소비자의 어떤 선택에 대한 폭을 조금 더 넓혀주는 차원에서 국내용 제품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고, 특히나 이제 뉴질랜드나 미국에서는 암환자 식단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치료 회복식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많이 맞춰져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후 이래서 부작용에 따라서 식단을 내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암환자용이라는 것이 치료와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낮춰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표시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서 판매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정작 소비자나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게 현재의 식품으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의 허들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한 가지씩 살펴보면, 당뇨 환자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점을 두는 영양소와 당질과 포화지방인데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제품들을 이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끼에 지금 나와 있는 식단형 관리 식품은 450에서 많으면 한 650 칼로리 정도까지 한 끼 식사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식사가 아마 이 구성에 맞는, 기준에 맞는 조합들은 다 맞췄기 때문에 당뇨 환자용 식품이라고 판매되고 있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450 칼로리가 과연 나한테 한 끼 식사로 적당한가에 대한 어떤 퀘스천만큼은 아무도 그 어떤 기업에서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식단이 도시락 형태 또는 반찬 조합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본인이 먹던 밥량에서 내가 처음에 어떤 이 식품을 픽할 때 이 식품에서 홍보하고 있는 밥량이 내가 먹고 있는 밥량하고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실 때 뭐 이런 포인트들을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가이드해 주시면 환자들이 좀 더 쉽게 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450칼로리 정도의 당뇨의 한 끼 식단이 있다고 하면 1500칼로리를 먹는 사람에게는 한 끼 식단으로 450칼로리가 적당하지만 2000에서 22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건장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한 끼 식사량으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판매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 이 환자를 위해서는 부족한 열량을 어떻게 서포티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가이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식품들이 이 환자용 식단이 구독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내가 칼로리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당뇨용 환자 식품에서 좀 보강됐으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신장질환용 식단 같은 경우는 칼륨이나 인이나 나트륨이나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아마 우리 기업도 이 제품을 처음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만드실 때 이 비투석용 환자용 제품이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 이하, 투석 환자는 12%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나름 어떻게 계산하고 그걸 메뉴로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소비자들이 픽할 때는 주로 비투석은 단백질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채 위주로 되어 있는 식단으로 내가 한 끼 식사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단백질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냉동 형태로 기름진 어떤 팻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식단 형태를 많이 받아볼 수가 밖에 없고, 때로는 반찬 조합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한 번에 나가고 그걸 3끼로 나눠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구성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과연 소비자가 그걸 한 끼용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섭취할 것인가, 조절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 규격에 대한 부분들은 식약처에서 잘 만들어 주셨지만 시장에서 또는 기업에서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만들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체력을 회복하거나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영양 부족을 최소화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암 환자용 식단용 식품을 만들면서 어떤 신선식품을 재료로 넣어 놓거나 또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움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식품을 많이 적용하고 싶었으나 처음 기준 규격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어려움과 고민이 많았고 또 거기에서 또 결정적으로 그 부분을 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열 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무분별하게 암 환자가 선택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 식품을 먹고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을 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다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기준 규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회복 시기여서 고단백 또는 면역을 그러니까 면역력을 지켜줄 수 있는 밸런스된 식단이지만 이게 일반 식사와 뭐가 다른가? 내지는 이게 모든 암을 아우를 수 있는 식단인가라고 하는 계속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대표적인 질환에 맞춘 굉장히 포멀한 그런 기준 규격들이 나왔다면 앞으로에 대한 발전 방향은 이것에 해당하는 세부 분류에 대한 식품들이 더 발전돼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품목 보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식약처에서 잘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용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은 어쨌든 앞으로 제품의 기준 규격에 대한 신설들은 계속돼야 되겠고 사실 표준형이라든가 맞춤형 같은 경우는 딱 그 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계속 팔면 되는데 이 식단형 같은 경우는 계속 메뉴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식단들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여러 기업들이 마이너스 매출의 상태를 감안하면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업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유형에 대한 확대입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 식품들을 환자들이 다 이걸 구매하고 있지 못하는데 과연 이렇게 세부 분류가 필요해? 라고 하지만 이런 식단형 관리 식품을 만들었던 소기의 목적은 환자들이 입원했던 식사를 먹었던 걸 집에 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정말 식사요법이 크리티컬하게 필요한 위암 절제 환자 또는 대장암 절제 환자, 간질환이면서 멀티플하게 부작용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제식품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되었다면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즉석조리나 간편조리 형태에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것들이 판매되는 게 지금은 소매 형태로 되어 있지만 유통체계가 좀 더 확립이 되고 안정화돼서 이것들이 다양한 시설에서 단체급식용으로 딜리버리 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를 들어 콩팥병 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씩 루틴하게 투석을 받으러 가고 또 본인들이 어떤 요양시설에서 같이 함께 거주하면서 이런 식품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어떤 판매에 대한 판매처들이 유통처들이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 의료용도 식품법에 의해서 의료용도 식품으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맞춤형 조제 식품이 지금 과학적 검증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니즈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 식단형 식품을 과학적 검증까지 하라고 하면 아마 이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단형 관리 식품들을 향후에 어떻게 환자들에게 이익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상용화의 실용성 평가 내지 실증 평가라고 하는 좀 마이너하고 쉬운